자, 전 시간에 토지와 관련된 정책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택과 관련된 정책,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히 또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임대와 관련된 정책, 두 번째는요, 분양과 관련된 정책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 여기서는 이제 주택 정책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합니다. 자, 정치적 목적이 뭐냐면, 자, 이 사람들 간에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극빈층들도 이렇게 추운 날 그 집도 절도 없으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주택 정책과 관련돼서 만약에 극빈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극빈층들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요.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임대와 관련된 정책 먼저 알아볼게요. 임대와. 그래서 맨 먼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안 되겠다. 니네들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하는 걸요. 임대료 규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어느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그 아파트 한 평당 20평 기준으로 할게요. 20평 기준으로 임대료가 5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0평에 임대료 50만 원씩 내면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극빈층들이 임대료 부담하기 힘드니까 안 되겠다. 니네들 20만 원 이상은 좀 받지 말아라. 이렇게 조금 좀 크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다. 아니면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만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임대료 상한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임대료 그전에는 50만 원 받다가 지금 얼마밖에 못 받아요? 2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임대하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사업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기 뭐하러 합니까? 돈도 안 되는 거. 해봐야 돈도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때려치려고 하는 거고, 새로 하려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에는 임대주택이라고 몇채 안 남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료가 싸니까 이거를 또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더 큰 평수를 막 소비하고자 하고, 아니면 그런데 집 구하지부터 한 세입자가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몇 채 안 남아 있고 소비하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름한 집에 사서 구입해서 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각종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단기적으로 볼게요. 단기적으로. 자, 좀 짧게 생각한다면, 자,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당장 임대사업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컨대 임대차 기간 1년 반 남았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룸 사업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임대료 많이 못 받게 하니까 당장 때려치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용도를 바꾸려면 기간도 필요하고, 원룸 팔으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세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은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기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역기능으로 바뀔 수 있다. 안 좋은 기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기적인 그래프입니다.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자, 균형 임대료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50만 원 이걸요 균형 임대료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거 너무 비싸니까 니네들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이걸요 2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규제 임대료다. 그리고 이거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료 뭐라고요? 상한제. 그럼 이건 장기적인 그래프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 임대료가 이렇게 이거 이상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이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자,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그리고 임대료가 싸니까 또 소비하고자 하는 양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초과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이 부족해졌다는 얘기죠. 초과 수요다. 이렇게 발생하면서 각종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장기적인 형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태가 나타나고,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년퇴직자가 요번에 퇴직하게 되면 나도
그 아파트 한 5채 구입해 갖고 그리고 대출 좀 끼고 해서 임대 사업이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었는데 임대를 많이 못 받게 하니까 이런 거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임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자꾸 어떻게 해요? 기피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기존에 임대 사업 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해야 돈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아파트 다 팔아치우고 임대 사업 다 때려치고 뭐 인형 뽑기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도 이거 팔아치울 수 있으면 치우는데 안 팔리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려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다른 상가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공급량이 계속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다. 자,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50만 원 받을 때는 세입자가 와서 이 도배지 좀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얼른 이제 교체해 줬는데 지금은 도배지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신문지부터 사세요 합니다. 왜냐하면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적 수준, 임대 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이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 임대주택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집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집 구하기가 힘들고 특히 신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임차인들 막 눌러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봐야 집 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 더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주거 이동이 자꾸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거 이동. 왜냐하면 내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전근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집 구하는 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하다 못 구해서 여기서 출퇴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 한두 사람이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안 나가도 될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어떤 비용 손실로 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만 원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싸니까 와 이거 이번 기회에 내 식구 기준 한 20평이면 충분한데 50평짜리 빌려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뭐라고요?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시장 실패로 자꾸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세 소입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계속 임대사업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줄어들면서 자, 임대소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를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세입자가 자, 이 전극하려고 하는데 집 구하지 못해갖고 집주인을 살짝 불러서 내가 계약서에는 20만 원 써드릴게요. 그 대신 몰래 한 3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갈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한 임대료 외에도 또 다른 가격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개판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기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148페이지 맨 아래에서 5번째 줄 임대료 규제다. 임대료 규제의 의의의 첫 번째 줄 중간에 볼게요. 자, 특정 수준 이상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20만 원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그래서 요거는 균형 임대료 이하에서 최고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50만 원 정도가 균형 임대료인데 2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에서 정해야 효과가 있지. 8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러면 이미 50만 원 받고 있는 거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그래서 그다음에 그 임대료 규제 효과다 해서 단기적인 효과, 그다음에 단기적인 효과는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순기능이 있다. 순기능이 있다는 얘기는 갑자기 임대세 공급을 줄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기존의 세입자가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순기능이 있다. 그래줍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장기적인 효과. 여기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초과 수요로 인하여 물건이 부족해졌다는 얘기죠. 초과 수요로 인하여 시장에는 며칠 안 남은 겁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줄. 그래서 여러 가지 역기능이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쭉쭉 읽어 나갈게요. A의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려고 하고 B법원의 용도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적 수준도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거 이동도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임대주택의 과소비 현상도 나타나고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세 소입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임대를 규제했더니 결국은 안 좋은 제도로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에는 임대주택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임대료를 우리가 이제 공짜로 주겠다 하는 걸요. 임대료 보조다. 임대료 보조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자, 이 소비자들한테 이걸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요거는요. 공급자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급자는 이제 건설업자들 이런 자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소비자한테 보조해 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극빈층이 있는데 극빈층이 월세를 좀 4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자, 40만 원 내고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극빈층을 선정해서 한 가구당 한 30만 원 정도를 좀 지원해 주겠다. 자, 보조해 주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소비자 보조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공급자 보조는 어떤 건설업체가 있는데 건설업체가 이제 임대아파트 지어서 한 동 지는데 100억 들어간다 쳐볼게요. 100억 들어가는데 자, 만약에 이 건설업자가 아파트 지어서 장기 임대사업 같은 거 한다면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면 한 동 지을 때마다 50억 정도를 좀 지원해 주겠다. 보조해 주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공급자 보조다 해줍니다. 그러면 자, 소비자한테 지원해 줄 경우는 요거는 우리 그 수요 공급이론에서 하긴 했는데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전에는 40만 원 냈었는데 자, 이 사람은 이재화도 구입하고 다른 재화도 구입할 거 아닙니까? 타재화도 구입하는데 자, 그전에는 40만 원 냈는데 지금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 돈은 얼마만 나가면 돼요? 내 돈은 10만 원만 나가면 되는 거죠. 10만 원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싸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른 재화하고 이 재화가 있는데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비싸졌고 이 재화는 굉장히 싸진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를 더 많이 자꾸 소비하려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마트에 가서 삼겹살 한 근을 사려고 그럼 다른 재화를 구입하려고 갔는데 삼겹살이 반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2근 더 사는 게 아니라 한 10근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싸진 놈을 상당히 더 많이 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싼 놈을 덜 사고 이걸요 대체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체 효과다. 그 다음에 또한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재화가 됐든 이 재화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칠게요. 똑같은 양을. 그러면 옛날이나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30만 원 지원 받으니까 30만 원 남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득.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대체 효과라든가 소득 증가 효과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12평, 13평 너무 열악하죠. 그러니까 좀 넓은 집에 가 살라는 얘기입니다. 20평, 25평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달동네 같은 거 너무 열악하죠. 그러니까 좀 깨끗한 집에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겠네요. 나는 30만 원 지원해 주더라도 나는 이 집이면 충분하다. 더 큰 집도 필요하고 요 크기가 딱 좋다. 아니면은 난 달동네가 너무 인간다워서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 이 30만 원 보조 받으니까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남으니까 갖다 버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른 재화, 타재화의 소비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다른 재화 소비가 증가한다면 기업들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자, 이번에는 건설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 볼게요. 이렇게 먼저 그동안은 아파트 한 동 지을 때 100억 들어갔는데 지금은요 50억을 지원해 준다니까 얼마 남아요? 50억 남죠? 한 동 지을 때마다 50억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남으니까 옆에 한 동을 또 지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위당 한 동당 생산비가 줄어들면서 한 동을 지을 때마다 생산비가 줄어들면서 돈이 남으니까 옆에 한 동 또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니까 결국은 임대료가 물량이 많아지면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뭐라고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세입자 혜택을 볼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요 소비자한테 지원해 줄 때는 소비자가 이 가고 싶은 데 있죠. 거기 가서 살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건설업자한테 지원해 줄 때는 얘네들이 지어놓은 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좀 곤란하다. 이러한 좀 단점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료 보조하면 주로 뭘 얘기한다고요? 소비자 보조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건설업자가 이렇게 장기, 자, 거의 아파트에서 장기 임대사업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세금 같은 걸 조금씩 절감해주는 그러한 내용은 있지만 돈은 막 직접 주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임대료 보조하면 뭘 얘기한다고요? 소비자 보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소비자 보조에 대한 효과를 조금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효과와 무슨 효과라고요? 장기적인 효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막 증가할 겁니다. 수요가 막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막 팍팍 올라갈 수 있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자, 갑자기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막 새로 지을 수는 없는데 갑자기 임대료 같은 거 지원해줬더니 막 더 큰 평수 막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임대주택은 딱 정해져 있는데 막 서로 막 더 많이 막 많은 평수 소비하려니까 임대료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상당히 문제되네요. 왜냐하면 이건 내 30만 원 지원해줬더니 고스란히 임대료가 30만 원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혜택을 봐요? 임대인만 오히려 조화를 하겠네요. 임대인만 초과인을 얻는다 이렇게 합니다. 임대인만.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임대인만. 자, 근데 문제는 장기적인 효과가 중요한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어떤 정년퇴직자가 나도 요번에 퇴직하면 기필코 퇴직금 다 끌어모으고 대출 전 잔뜩 끼고 해서 아파트 한 10동, 10개 너무 많나요? 5채 구입해서 임대사업이나 해야 되겠다. 아니면 원룸 지어서 원룸 사업이나 해야 되겠다. 다가구주택 사업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에는 임대주택량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자, 옛날에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였는데 시간이 꽤 지나다 보니까 낡고 노후화된 아파트로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그 돈 많은 사람들 이런 거 싫어하죠. 근데 때마침 임대료가 좋아졌으니까 잽싸게 임대하고 자기는 새 주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를요, 뭐 하향 여과다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계속 공급이 증가하니까 주택이 많아지니까 다시 뭐라고요? 임대료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임대료는 올라갔다 내려왔죠. 내려왔으니까 결국은 자, 이 임대인은 혜택을 못 보고 결국 누가 혜택을 봐요? 세입자, 임차인이 혜택을 보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임대료를 소비자한테 지원해 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격 보조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뭐라고요? 현금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보조를 다른 말로 이제 집세 보조 이래도 얘기하고, 현금 보조를요, 요거를 뭐 소득 보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가격 보조는 자, 그야말로 우리가 이 임대료 3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니네들은 무조건 임대료로만 사용해라. 뭘로만 사용하라고요? 임대료로만 사용해라 하는 걸 뭐라고요? 가격 보조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현금 보조는요, 뭐 우리가 임대료 3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임대료로 써도 상관없고 애들 학비를 쓰든지 뭐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거 뭐라고요? 현금 보조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정부 정책 효과는 뭐가 크냐? 정책 효과는 뭐가 크다고요? 예, 가격 보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임대를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달동네 같은 거 너무 열악하죠. 그러니까 이분들 좀 깨끗한 집에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평, 12평 너무 열악하죠. 그러니까 좀 넓은 집에 가서 인간답게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주목적이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정책 효과가 가격 보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자, 이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자, 뭐가 크다고요? 자, 현금 보조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아들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급하다는 얘기죠. 이런 데 쓰는 게 좋겠네요. 지금 애들 학비도 못 내갖고 지금 학교도 대학교도 못 다닐 판인데 이렇게 해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쓰고 싶은데 쓰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감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거기 150페이지 중간에 임대료 보조는 자 의의 첫 번째 줄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거 있죠.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요 밑에다가 박스에다가 써 있는 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때 그 아래쪽에 소비자 보조의 효과, 소비자 보조를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실질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하는 바람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B번에 보니까 첫 번째 중간에 대체 효과라든가 소득 효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C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시장 임대료가 과거보다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D번 볼게요. 기존 공급자는 기존 임대 공급자들, 임대인들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장기적인 효과 보겠습니다. A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자 고가 주택 중에 일부가 하향 여가되어 여가가 발생하여 저가 주택 시장으로 진입한다. 다시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대료가 좋아졌으니까 이거를 자기 쓰던 주택을 얼른 막 빌려 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 이 아파트 새로 막 짓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년 퇴직자도 임대사업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B번에 볼게요.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증가하면서 결국 C번에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그러면 공급 언제까지라고요? 공급자의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뭐라고요? 자,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가격 보조라는 게 있는데 가격 보조가 가장 경제 효과가 큰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 바우처 제도입니다. 자, 바우처 제도는 이제 쿠폰입니다. 쿠폰 제도인데 소위 그 극빈층들한테 쿠폰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이제 임대료 한 달에 한 번씩 달라고 하면 쿠폰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쿠폰 가지고 집주인은 뭐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돈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뭘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임대료밖에는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요? 가격 보조인데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그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하다가 지금은 미약하나마 전국적으로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분양주택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죄송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안 했네요. 자, 지금까지는 뭘 했어요?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아볼게요. 이건 또 뭐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사적 시장이 있습니다. 사적 시장은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삼성아파트, 대림아파트 이런 거에 어떤 전월세 시장 이런 걸 얘기합니다. 전세는 월세가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소위 말하는 공적 시장이라 이렇게 해서 자,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자, 지방공사, 서울공사 이런 데 시켜서 아파트 지어서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를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임대주택은 옛날에는 뭐 영구 아파트 뭐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상당히 뭐 극빈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탈북자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뭐 빌려준 적도 많이 있었는데 이 근래에 짓는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짓기 시작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서울이 있다면 서울 한복판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 있죠.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걸 묶여 있는 지역을 해지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아파트 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접근성도 양호하고 그리고 이 품질도 삼성 아파트라든가 대림 아파트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접근성도 아주 좋고 그건 차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2주택이나 품질은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고 여기는 싸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이쪽 이사 가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적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효과, 그 다음에 장기적인 효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여기는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자, 이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자,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요,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지역은 수요가 감소하면서 점점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임대료가 점점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하락하나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점점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얘보다 높은 안은 계속 이사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이사 가려고 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 단기적으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간 사람,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간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보는 거고, 근데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도 임대료가 떨어졌죠. 당연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둘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괜찮은 제도네요. 근데 문제는 장기적인 효과가 중요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자, 내가 이제 아파트 갖고 있는데 삼성 아파트, 대림 아파트 이런 아파트 갖고 있는데 임대료가 형편없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거의 공적 시장 수는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재미도 하나도 없네요. 임대사업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점점 어떻게 하려고요? 임대사업을 때려치는 사람이 계속 생긴다. 이거를 시장에서 퇴거가 일어난다 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뭐라고요?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장에는 물건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임대주택이 몇채 안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네요. 임대료가 막 올라간다는 얘기죠. 뭐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겠습니다. 자, 다시 또 이게 단기적인 효과고 장기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까지 때려치려고 하냐면 과거에 적정 임대료에 못 미치는 한은 계속 때려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때려치려고 하겠네요. 이게 바로 장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원래로 돌아왔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장기적으로는 자 볼게요.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간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보는 거지만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또 올라갔죠.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이사 간 사람만 정부에서 지원받은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쪽으로 이사 간 사람이 북한에서 이사 가지는 않았겠죠. 남한에서 이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임대수익량은 어떻다고요? 불변이다. 이 정도. 지금까지 한 거를 밑줄 쳐보겠습니다. 거기 152페이지 위쪽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다 해서 먼저 자, 단기적인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번에 공공시장으로 주거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B번 볼게요. 사적 시장의 수요는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C번 볼게요. 사적 시장의 수요 감소는 시장 임대료 하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적 시장, 공공부문의 수요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입니다. 모두. 자, 장기적 효과 보겠습니다. 자, A번 볼게요. 자, 공급자는 원래의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급을 감소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돈도 안 되는 거 다 때려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B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C번 볼게요.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임대료 차액만큼 혜택을 보는 겁니다. 얘네들만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 차이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D번에 맨 끝에 보니까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수는요 불변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불변이다. 그래서 얘는 불변이고 자, 임대료 보조는 아까 같이 공급을 계속 늘리려고 합니다. 하향 여가라든가 아니면요 임대사업 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는 임대수익량이 계속 늘어난다. 이거 아주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요때 이제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다시 분양주택 정책 알아볼게요. 이제 어디 보냐면 155페이지에 자, 1번 볼게요. 아래쪽에. 자,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볼게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들의 실질소득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을 규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이 아니라 물건이 부족해진다고 했죠.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초과 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서로 막 임대사 한다고 했죠. 이거는 막 장기적으로 막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D번, 4번 볼게요.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높아야 아무 효과 없는 거 아닙니까? 낮아야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나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높아야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있죠. 그러니까 50만 원 받는 거를 2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 정책 중에 하나라고 했죠.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동네가 살아라는 얘기죠.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사람들 임대사 하려고 안 하려고 해? 자꾸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자, 4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등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질적 수준을 저하시킵니다. 질적 저하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해줘야 됩니다.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그러면 5번 볼게요. 장기 전세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 내에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보통 이제 장기 전세주택 20년 범위 내에서 전세 놓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장기 전세주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분양가와 관련된 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153페이지 볼게요.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유화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를 이거 이상 받지 말아라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분양가 규제다 해줍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분양가를 이거 이상 받지 말아라. 예컨대 자, 이 그 어느 지역이 한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안 되겠다. 너무 비싸니까 극빈층이 집 사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네들 60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한 평당 60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걸요 그 분양가 규제다.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이상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이 극빈층들이 집 사기가 용이하게끔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집이 한 5채가 있는 자가 있다. 그러면 나도 집값 싸니까 나도 사겠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는 이제 청약 조건이 안 되니까 뭐 친구 명의로 아니면 삼촌 명의로 아니면 뭐 장모님 명의로 막 집 사겠네요. 그래서 아주 투기가 아주 극성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 분양 현장에는 막 줄나라비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추첨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선착순 이런 거에 따라서 당첨자를 가려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자, 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600만 원 받기로 하고서 아파트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뭐 짓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을 막 감소시키려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시장에서는 자 볼게요. 자, 어디냐면 이게 그 주택들이 있는데 오래된 것들은 이제 철거해야 되고 여기에 새로 지어지는 주택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여과 과정 이렇게 순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오래된 것들은 철거되고 그 다음에 새로 지어진 것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만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만 계속 증가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첨된 몇몇 사람들 투기꾼만 좋아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오히려 가격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주 불합리하네요. 자, 그리고 건설업자는 자 좋다. 그러면 600만 원 받기로 하고 아파트 짓겠다. 근데 이거를 도심 한복판에 지었다가는 말아먹기 딱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 산 밑에 이런 데다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지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600만 원 이상 못 받으니까 이 고급 자재를 갖다 썼다가는 또 말아먹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싸구려 자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지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질적 수준, 분양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이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분양받아 보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내 식구 기준으로 한 20평이면 충분하죠. 근데 분양가 싸니까 에라 50평짜리 빌리는 게 아니라 분양받아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쓸데없이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아주 농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를 규제했더니 결국은 당첨된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다지 혜택을 보고 오히려 그 불합리한 일만 생기겠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 분양가를 니네들 맘대로 받아봐라 하는 거를요, 분양가 자율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단점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단점은 없어지는 거니까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예 처음부터 분양가 자체가 높아요, 낮아요? 낮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적으로 높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분양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당첨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투기꾼들을 근절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분양권 전매를 한 10년이고 20년 막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기꾼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들어갈 기회도 많이 있는데 얘는 뭐 처음부터 분양금이 너무 높으니까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건설업자는 이제 대형 아파트 위주로, 대형 아파트 혹은 대형 평수 위주로 아파트 지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소형 평수로 지어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했다가는 말아먹기 딱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소득층들은 비싸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형 평수로 해갖고 누구를 상대로요? 고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분양이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그 서울에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동네가 이제 압구정동이라고 쳐볼게요. 이런 데서 이렇게 밍크 코트를 중국에서 가져온 거 있죠. 10,000원에 가져온 거를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붙이면은 안 팔립니다. 전혀 안 팔려요. 그래서 300만 원 붙여봐요. 그럼 무진장 잘 팔립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초호화판 아니면요, 그 아주 평수 넓은 거 이거를 그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면서 자기는 이제 이런 데 주택에 살고 있다 하면서 품위 유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잘 팔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도가 훌륭한 제도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규제하느냐 아니면 시장 자율에 맡기느냐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무턱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분양가 어디 갔냐면 자, 읽어볼게요. 자, 153페이지 중간에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볼게요. 자, 분양가 규제는 자, 정부가 주택의 분양가를 일정 정도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600만 원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의 효과다. 기억번에 주택 공급이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신주택 공급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공급이 위축되고 그 다음에 중고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투기적 수요가 극성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의 맨 끝에 보니까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을번에 볼게요. 신규 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키고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주택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 주변 점점 자, 새로 지어진 건 없고 그러니까 주택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읍번에 자, 토지이용이 비효율이 초래할 수 있다. 아주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분양가 자율화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 자율화 효과는 이거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거꾸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그 디귿번 볼게요. 자, 디귿번 아니다. 자, 그 전 페이지 죄송합니다. 니은번에 맨 끝에 보니까 높은 분양가로 저소득층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디귿번에 대형 평수 위주로 공급하려고 하니까 집 구하는 게 또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분양가 규제 형태들 이런 것들은 뭐 시간 나시면 정부에서 이런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이 선분양과 후분양은 요거는 간단히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선분양이라는 건 뭐예요? 요거는 자, 아파트가 완공도 되기 전에 이제 분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완공 전. 자, 극단적인 경우는 이게 지하철역 근처에다가 모델하우스만 덜렁 지어 놓은 다음에 분양하는 걸 뭐라고요? 선분양이다 해줍니다. 근데 후분양은요, 완공된 후에 분양하는 겁니다. 완공 후에 분양하겠다 하는 걸요, 후분양이다. 그러면 자, 이 그 선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아파트 많이 지으려고 자, 이 그 건설업자들을 그 지원하려고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 돈이 없는 건설업자를 하더라도 그 선분양하게 되면 자, 계약금, 중도금 착착 들어오죠. 이런 거 가지고 건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많이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건설업자를 지원해 주려고 나왔던 제도입니다. 건설업자를. 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요? 선분양 제도라는 거고. 그리고 이 후분양은 완공 후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 이 돈이 있어야 아파트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은행에서 빌려서 이제 그 아파트 짓는 형태가 요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완공된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요거는 자, 서로 막 잘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중심의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제도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선분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크다 이렇게 합니다. 위험이 뭐라고요? 크다. 왜냐하면 완공도 되기 전에 미리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자, 완공되기 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부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도날 수 있다면 나중에 부도 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파생적인 책임이 누구한테요? 자, 이 그 소비자한테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하러 선분양 받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이 그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자, 이 분양가 높으면 선분양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뭐라고요?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크니까 뭐하러 선분양 받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후분양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애들은 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분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분명히 모델하우스는 뭐 중국산 아니 죄송합니다. 이태리산 고급 양변기였다는 얘기죠. 모델하우스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완공된 다음에 들어가서 사니까 자, 이 앉았더니 자, 그 양변기가 주저앉았다는 얘기죠. 왜 주저앉았냐 하니까 뒤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얘네들은 야, 미리 판 거 아닙니까? 미리 팔고 나서 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엉망이 막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들 마음대로 지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예비 입주자로 가장 그 소송이 많이 진행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얘는 거꾸로 하면 되겠네요. 얘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위험이 아주 작을 수밖에 없네요. 완성된 다음에 구입하는 거니까 위험이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로 이걸 구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분양가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양가는 높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아주 좋은 제도가 얘는 완성된 다음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잘못 짓게 되면 아줌마들이 막 떼거지도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양변기도 막 눌러보고 그 다음에 뭐 찬장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뭐 양문형 냉장고인지 이거 전부 체크한 다음에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냥 확인하고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지었다가는 이건에 지어놓고 또 분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질적 수준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간단히 거기 써 있으니까 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여기 왔는데 문제가 있나 모르겠네요. 자,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자, 잠깐 끊었다가 마지막으로 부동산 조세 정책 알아보겠습니다.